춘향전의 주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주제. 자, 주제. 자, 주제. 이렇게. 이러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만큼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주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통일된 규정은 없다는 의미도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나 해놓고 시작해 봅시다. 작자가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체로 현대문학이든 고전문학이든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춘향전을 한번 봅시다. 춘향전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일단 작품에 춘향전 이러면 또 뭐가 있어요? 작품에 춘향전도 있고 춘향가도 있어, 그죠? 그런데 춘향전은 독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춘향전은 왜? 이거는 소설이니까. 소설이라고 한다면 독자에게 전달될 거고. 춘향가는 이걸 판소리니까 청중에게 읽힙니다. 물론 판소리 사설을 정착한 거, 이 춘향전 거듭읽기는 두 가지 속성을 같이 지니고 있죠. 그런 그 경우는 독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들을 우리는 같이 부를 때는 향수자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문제는 독자나 청중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소설은 읽는 사람, 그 문자 언어를 통해서, 춘향가는 음성 언어를 통해서, 또는 청중들에게 어떤 연기적인 너름새, 발림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작자인데, 춘향전의 작자는 누구예요? 모르잖아요. 미상은 자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지 정확하지 않다, 자세하지 않다, 상세하지 모른다. 이걸 따르면 왜 그럴까? 여럿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럿이기 때문에. 왜 이게 여럿이냐? 춘향전은 처음에는 뭐예요? 단순하게 제일 처음에 생긴 이야기, 제일 처음에 생긴 어떤 작자가 이렇게 A라고 합시다. A1이 이 독자를 할까요? R이라 할까요? R1에게 뭐 어떤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어떤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야.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 이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근원설화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한 설화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우 다양한 설화가 있었죠. 근원설화에서 이렇게 전해줬어요.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할 때는 이 독자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그것이 사랑했다 했으니까 사랑이겠구나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좀 지나서 이게 뭐 한 5번째 갔을 때, 그리고 독자도 한 5번째 이렇게 가니까 이때는 뭐 하나 보태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들어왔어. 그 이야기에, 처음에 이 이야기에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가 하나 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느끼는 사람 또 달라지겠죠. 왜? 그 방해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잘 방해했네.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전하는 메시지도 이 작자가 A1 처음 작자가 하던 이야기에서 5번째 작자가 하는 이야기에는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독자에게는 다른 이야기로 전해진다는 거죠.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춘향전의 주제는 하나가 아니다. 매우 다양하다. 어떤 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신재요, 우리 어디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재요라고 하는 판소리 춘향가를 이분은 기존의 판소리 춘향가를
남창춘향가, 동창춘향가를 남겼어요. 남창이 있었으니까 여창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창춘향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창춘향가와 동창, 아이들의 춘향가, 예? 어른 중에 남자 춘향가, 여창 춘향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작자인데, 그렇죠? 왜 개작을 한 작자니까, 개작자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은 기존의 춘향전 또는 춘향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개작한 이것을 통해서 이 작품을 판소리로 공연할 때의 그 청중이나 아니면 독서물로 읽는 독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주제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춘향을 더욱 기생답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변학도를 굉장히 더 나쁜 놈으로 만들었거나 또는 변학도가 인간미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거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려춘향 수절가에서 변학도는 아주 풍채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데 다만 고집이 셌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신재호가 만약에 남창춘향가에서 이는 재물에 욕심이 참 많았어 라고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제가 달라지죠. 왜?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이런 말의 주제는 춘향전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연구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일 주제가 있다. 주제는 한 가지다. 어떤 게 무슨 사랑이라든지 혹은 뭐 자유라든지 혹은 뭐 평등이라든지 이런 주제는 단일 주제라는 것이죠. 아니야. 2개 이상이야. 복수 주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니다. 주제는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다층 주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썰을 정리해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춘향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다양한 것을 염두에 두고 춘향전의 주제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춘향이가 기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진다 말입니다. 춘향이가 기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자, 이런 그림을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다, 그죠? 이 연려춘향 수절가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 이본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좌표를 한번 설정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 축은 이렇게 보다. 신분이 귀하고 천하고 하는, 위로 올라갈수록 귀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천합니다. 그다음 요 축은 X축 가로축은 신분이 요때는 요는 가난하고 부자고 하는 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축은 이 플러스 콤마 플러스 축은 신분이 귀하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죠. 요 축은 요거는 신분이 천하면서 또 가난해요. 그죠? 가난하면서도 천한 신분입니다. 그러면 춘향은 어디에 있을까? 춘향은 아버지가 성참판이었습니다. 성참판으로 올라갔죠. 그 성참판이 되기 직전에는 남원 부사였습니다. 돈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월매는 그 기생직을 물러난 퇴기입니다. 퇴직한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품을 한번 읽어보세요. 춘향방에 가면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 월매가 춘향이 나중에 시집 보낼 때 보내줄 살림을 다 장만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분은 어때? 천하죠. 왜냐? 월매. 자, 월매니까. 자, 여기는 월매의 딸이니까. 월매의 딸이니까 이때는 물론 신분까지 하지 않지만 일단 우리가 기생이라 해둡시다. 천민이죠. 그죠? 천민이라고.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누구냐? 성참판이라고 했어요. 참판. 성참판이니까 여기는 기생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여기부터 볼까요? 월매의 딸인 기생이 아니라고 천민이라면
네? 더구나 기생이라고 해버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기생에게는 뭐예요? 정조를 주장할 권한이 없어요. 정조권이라고 합시다. 정조를 지킬 권한이 없어요. 왜? 그게 바로 기생의 고유 업무니까. 기생의 고유 업무는 뭐예요? 남자를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악기 연주하는 것도 배우고 노래도 부를 줄 잘 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그리고 무슨 그림도 잘 그리고 온갖 그런 재주를 갖춰야 되고 거기에다가 몸까지 예쁘게 가꾸어야 됐습니다. 남자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게 기생의 고유 업무거든. 그러면 모든 남자들을 특히나 관청 소속 그 기생은 관기인데 관기는 관청과 연관되는 모든 남자들에게 자기는 즐거움을 줘야 될 고유한 업무가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 남자를 상대해야 하는 기생에게는 정조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변학도가 춘향에게 춘향아 수청을 들으라 하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면 뭐가 됩니까? 거부한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죄를 받아야 되겠죠. 마땅히 죄를 받아야 되는데 춘향전에서 보면은 어때요? 춘향이를 기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생 점거할 때 기생의 명부에도 안 나옵니다. 명부에도 없어요. 그리고 기생 점거할 때 없죠. 없는데도 변학도는 기생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제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기생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당연히 춘향은 아버지 신분에 따라가는 아버지 신분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어때요? 정조권이 있어요. 그죠? 정절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정조의식, 정절의식을 고양하는, 높이 숭상하는 이런 주제가 하나 나오게 되겠죠. 이런 주제가 나온다. 즉 연려를 기리고 있는, 연려를 기리는 다른 말로 무슨 연려를 기리는 풍속. 자,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절의식을 고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주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생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이 당연히 여기 기생이니까 신분적으로 어때요? 신분적으로 하층민입니다. 하층민입니다. 이 하층민이 이리 올라가는 게 신분의 상승이 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왜? 여기는 이몽룡이 있는 자리니까. 그리고 하층민이 변학도에게 하층민의 저항의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이끌어낼 수 있어요. 변학도가 수청을 들라 하면 싫어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생이지만 나는 당신의 요구를 들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 하층민인 기생이라는 하층민 천민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분제를 신분 구조, 신분 제도, 신분 시스템을 극복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변사또에게 대응하는 춘향의 행위입니다. 이게 기생이 아니면 의미가 없죠. 기생, 즉 천민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냥 기생 아닌 춘향으로만 보면 어떤 그런 주제, 정절의식의 고양 이런 것으로만 본다면 이건 어떤 표면적 주제다는 거예요. 표면적 주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작자는 일반적으로 정절의식을 고양하는 작자는 양반 사대부가 될 거고, 독자는요. 독자도 역시 그런 계층,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쪽,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독자가 파악하는 주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주제를 이게 춘향이 기생이다, 즉 정조권을 가지지 않은 기생이라고 본다면 어떤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인간적 해방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이 춘향전에서 주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파악하는 주제는 어떤 이면적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파악할 때 그 기준은 그 작품이 어떤 생성된 시기, 조선적 후기 신분 구조가 와해되고 측민들이 어떤 신분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이 생길 수 있었던 시기, 그런 시기라는 것까지를 포괄해서 담을 수 있는 주제니까 훨씬 이 작품이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어느 뭐로 보나 어떻습니까? 어느 뭐로 보나 이것은 춘향과 이도령과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정조의식의 고향이든 뭐 하층민의 저항의식이든 신분제의 극복의지든 간에 다 이도령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인 거죠. 이 사랑의 완성인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고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이긴 사랑, 이것을 주제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사랑일 수도 있죠. 그죠? 주제일 수도 있겠죠. 춘향전은 사랑이 주제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층민에 대한 사랑, 또는 기생과 같은 천민들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저항정신, 그런 인간 해방,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로도 읽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책에서는 고난을 이긴 사랑이라고 해서 이거는 253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절의식 고형, 이거는 262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층민 저항의식은 266쪽, 신분제 극복의지는 305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구조화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예컨대 어떤 고전 소설론 하는 전문적인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 주제보다도 훨씬 더 다른 이야기를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 그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대표성을 띠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독자가 다양해진다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이 춘향전에 현대 소설도 있고, 이해조가 개작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때 전해지던 어떤 작품을 신소설 형식으로 맞췄다는 옥중화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당대에 1912년에 나왔으니까 20세기 초반에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광수라든지 김주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대소설로 개작했을 때 그때는 또 독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영화로 만들었을 때는 또 어떨까. 영화 춘향전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주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좀 더 심화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자, 이 주제, 우리가 주제를 따지는 일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춘향전의 작자는 향수자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러면 내가 향수자다. 이렇게 바꿔보면 춘향전의 작자는 나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을까? 그럼 내가 그걸 파악하는 방식은 뭐예요? 춘향전을 통해서잖아요. 춘향전을 읽고 이거였네? 라고 내가 파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문제가 지금 주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자, 춘향전의 주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야기할 수 없다.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면 사실상 문제 제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제를 파악하는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춘향전의 주제를
찾는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그 보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 왜? 독자가 다 다르니까, 향수자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춘향전의 작자가 나타날 테니까, 예, 그런 것을 한번 긍정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춘향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주면 좋겠네요. 자, 춘향전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